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외교의 슈퍼 선데이였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어졌고요. 이 북핵에 대한 강한 억지에 방점이 찍혔죠. 자, 윤 대통령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요, 이 부상자가 끝내 안타깝게 숨지면서 희생자가 늘어서 158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자, 일반 국민이 참여하도록 창구를 개방한다. 이런 방안 등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자,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이상민 장관 등 경질을 요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범정부 따로, 범국민 따로. 자,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따로여야 할까요? 자, 현실은 왠지 정부 따로 가고, 여당은 정부 눈치 보고, 야당 따로 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통합된 범정부, 범국민의 힘이 아니라면 앞으로 안전 시스템 개편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참사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일일 텐데 말이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 그리고 이어서 국제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이 디저트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순방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순방 이슈로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어제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네. 뭐 이 내용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세 나라 정상이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미사일에 관한 세 나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삼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네. 또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거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 국제사회의 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걸 규탄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탄. 네.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눈에 띈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발언 통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네. 윤 대통령도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됐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 앞뒤로 한미회담이 있었고 또 한일회담이 있었고 이 정상 간에 양국 회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눈여겨볼 대목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IRA. 그렇습니다. 이 개정 이슈 이것도 이 테이블 위에 오른 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 네네. 이렇게 이번 이 만남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의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이거는 그동안 미국에 이 나왔던 네. 반응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까지는 됐는데 어떤 실행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임 작가님 앞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좀 많이 보도가 돼서 여쭤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어요. 뭐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일본 네.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해석을 좀 할까요? 이 아세안 모델을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공개하는 자리로 삼겠다라는 네네. 거는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강조해왔던 맞습니다. 대목이긴 한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이제 수위가 높았다라고 좀 그래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동아시아 전략회의나 혹은 이제 아세안 회의 같은 경우에 그 초대 국가로 우리도 이제 물론 이제 초대 국가로 돼 있습니다만 네네. 중국이나 러시아도 포함이 돼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 당국자들이 와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들을 겨냥하는 이제 비판적 발언을 윤 대통령이 쏟아낸 겁니다.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게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외교 사안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의 항행과 관련된 네네네. 사안이고 거기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항행의 자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의 입장을 거의 준용하는 내용을 좀 네네. 강조를 했습니다.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건 사실 중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해당 그 남중국해가 자기네 그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항행 그리고 그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곧 말을 바꾸면 중국이 주장해왔던 남중국해 영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거북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네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일기 수상을 지낼 때 이 펼쳤었던 주요 핵심 전략이에요. 주창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17년 전후에서 미국이 트럼프 받았죠? 시대에 이제 네.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된 건데 코드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코드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게 미국, 일본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해양 세력이 네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 세력과 이 갈등하는 견제하기 위한. 딱 각을 세우고 이 적으로 상정하는 거를 네. 기반으로 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다는 거는 사실상 일본이 내세우고 미국이 받아들인 그 전략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신호를 발신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준영 예. 한동대 교수 같은 경우도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한국 외교의 나쁜 방향으로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출국 전에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G20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하고 오니까 한중 관계를 위해서 또 뭔가 회동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다가 사실은 프놈펜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중국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약간 기류가 바뀌었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뭐 여러 오늘 가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하니까 네네. 그 내용 이후에 또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은 네. 우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낮다. 걸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는데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출국하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언론과의 문제였어요. 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의 공동 취재단은 이제 분명히 동행을 했는데 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회담 전에 기자들에게 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전속 취재로 진행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전속 취재?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속 취재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취재하고 네.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보도자료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정에 대통령실 기자단이 조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대표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해요. 풀기자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이제 우리 풀 취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전속 취재도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발언이랑 이런 거 영상을 주는데 네. 기자가 뭐 들어가든 전속이든 상관없지 않냐 예, 이런 생각할 예.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 전속 취재는 이 제공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편집된 발언 영상, 사진 이런 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풀 취재가 들어가면 가서 전체를 다 뭐 공개되는 선까지는 다 녹화를 할 수 네네네. 있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풀 기자단이 들어가게 되면 발언만 뭐 받아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담장의 분위기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 제스처 네.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가서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대신 보고 그거를 내용을 정리해서 또 다른 기자들한테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풍부한 그런 현장 상황을 보고 네. 또 각자만의 뭐 시각을 담아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뒤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가능성이 제약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강제징용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안 나왔지만은 뭐 논의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에 발리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네네. 회담 성과 등의 13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 그렇습니다. 총리가 일본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두 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 기자들이 멀리 순방 취재 따라갔지만은 기자들의 취재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 작가님. 네. 왜 이런 조치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 추정하기로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순방 외교를 했을 때 이 비속어 논란이 나온 것도 네네.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풀 취재단의 이제 네네. 영상 기자들이 계속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찍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 장면이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포착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우연한 어떤 실수, 말 실수라든지 아니면 네네. 행동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정보만 기자단한테 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추정되는 이유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정 기자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것만을 보도할 것 같으면 네. 굳이 취재단이 순방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네네. 뭐 서울로 그냥 영상자료 보내면 바로 네.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거기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자단이 가서 그것도 수많은 매체에 그렇습니다. 뭐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뭐 대통령실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각 회사에서는 자기네 돈을 써가지고 가는 건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박정희 기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뒤에 브리핑이 대통령한테 나오지 않게 되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한국 기업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거를 뭐 잘 이해한다, 네.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실무 협상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기존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했었던 원론적인 언급 정도에 그친 건지 이게 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당사자한테 대통령한테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생략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했으면 네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해법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들이 재단에 돈을 출연해서 네네. 그거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이제 가름한다 이런 방안이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뭐 논의가 되고 이건 이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네. 일본의 그 잘못을 사실상 이제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안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돼 나갈 건지 이런 거를 기자들이 네.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할 기회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정보가 중요한데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비공개 위주로 갈까?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그 출국 전에 이제 이 기사에서 제가 본 게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동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이 현재 마련돼 있다. 거기에 참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별도로 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건 또 여기도 기자 취재는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자들 취재는 없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이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제 한번 짚어보면 예.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집을 김 여사가 지난 12일에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있는데 그 전날 김 여사가 헤브론 의료원에 방문할 당시에 심장 수술 뒤에 일상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만났어요. 네네. 하지만 이 아동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특별히 이 아이를 찾으러 찾아갔다. 참여하지 못한 아이의 집으로 방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이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캄보디아의 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네네.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계획을 접고 이 아동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을 만나서 김 여사가 이 아이에게 잘 예견할 수 있지?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사진과 이런 워딩, 내용을. 발언은 저희 기자들이 못 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 6월에 스페인 방문 때는 주 스페인 한국 문화원 방문이나 이런 김 여사의 단독 일정에 기자들이 동행한 바 있는데 네. 이번엔 또 동행이 안 된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지적도 지금 기자단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동의 집 방문할 때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공개 조치했다. 이렇게 해명을 조용한 했습니다. 행보였다. 네. 자, 근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뭐 설왕설래 설전이 이어지고 있던데 임 작가님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갖고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 여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들의 네. 어떤 구도나 뭐 감성 표현 같은 것들이 예전에 이 뭐 이렇게 난민 구호 활동을 많이 했던 그 배우 오드리 헵번하고 네네, 유명하죠. 굉장히 좀 네.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비판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라고 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네.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를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쓸데없는 트집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를 또 당겨와서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 건참 이런 생태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또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생산성 있는 논쟁인가? 그 사실 여배우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오늘로 김정숙 이제 여사보다 이번 낫다. 해외 순방이 네.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발리로 이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지금 네네. 논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오늘 뭐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 해외 순방을 계기로 해서 너무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한쪽 네. 편에 서는 방식으로 외교 방향을 고정해버린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일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버리고 그 북중과 우리가 북중러와 완벽하게 이제 딱 대치각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여지를 열어갈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다. 네. 이걸 이렇게 빨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기자단과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순방 전에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할 때 세일즈 외교에도 방점을 찍었으니까 어떤 경제적 성과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표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 노선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어떻게 방점이 찍히는지, 그게 어떤 실이 있고 어떤 득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딱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교통량이 평소보다 덜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그리고 오산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던 남사 쪽으로 정체가 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죽전역에서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에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딘 흐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의 송내 주변도 오늘은 한산한 편이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만 중동부터 송내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 조남분기점 진출로에서 막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남한성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지나실 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서부가선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 금천나들목을 앞두고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고 더 가서는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어서요.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전에 국회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회동 결과 나왔습니까? 네, 세 글자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네,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는 모습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가 너무 바쁘고 일할 게 많은데 예산하고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운영돼야 되는데 네네. 국정조사에 다 휩쓸려 가버린다. 아. 그럼 결국 이제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정조사와 법안 심사, 예산 심사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 왜 이거 안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네. 결국 정쟁으로 흐를 텐데 네. 그럼 더 수사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거고 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게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이게 다 수사에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국회에서 관련자들 불러서 증언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바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결국 김진표 의장이 뭐 하는 얘기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다. 여야 간 협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이른 상황. 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남은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네. 요구서를 지난주에 내면서 이제 24일 본회의에서는 이걸 처리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렇죠. 입장이라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보니까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이 될 텐데. 자, 여야 지도부가 지금 이 서명운동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명운동 시작한 소식은 이제 지난주 네네. 금요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오면서는 이제 여야가 서명운동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예. 국정조사까지 이제 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장외 서명전을 펼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에 나설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제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그 서명을 좀 받아 모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제 뭐 기사 나오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장 뭐 오늘 몇만 명이 서명했다 이런 거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네네네. 내심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네네.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서명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채워졌을 때쯤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여론조는 본격적으로 이제 끌어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다만 이제 뭐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아직 24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 여야가 지금은 서로 이제 뭐 살피고 있는 중에 네.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상에 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결국은 이제 만약에 뭐 합의가 안 되면 그 야당 단독으로라도 네. 이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는데 여당은 그래도 이제 고민인 거죠. 이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이제 정부나 어떤 이제 참사 관리에 비판적인 입장이 이게 우리가 생중계가 될 텐데. 통상적인 정치적 상황에서는 네. 여당이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반대를 하다가도 지금 야 3당이 연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180석이 넘거든요. 모은 표가.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버려 두게 되면 야당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위원을 18명을 전부 야당으로 채운다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국정조사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네. 대통령실 그 이상까지 넓혀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원래는 협상에 나서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네, 일인데 네, 네.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과연 여당에서 협상에 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순방이 끝나고도 조금 이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상까지도 그래서 대통령실 이상이 있나요? 행정조직에 거기가 제일 꼭대기인데. 수반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에 이게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요건 조금 언론 보도 보고 이게 정말 맞나? 그리고 좀 약간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폼나게 사표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자리에서 좀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지금 뭐 사표를 던지든 안 던지든 폼나게라는 수식어는 붙을 계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거취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그러니까 주말 사이 인터뷰에서 네네. 어떤 얘기 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문자로 주고받은 인터뷰라고 중앙일보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랬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즉각 파면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라고 맹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상민 장관도 오늘 뭐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네.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와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장관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건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운천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정운천 의원이 이런 논란이 된 내용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내용의 진위가 국민들한테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나. 그렇게 꼭 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이 이상민 의원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네, 잘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발언 직후에 아니 우리 국민 158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다. 네. 이게 입신양명의 기회인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2008년에 이제 광우병 네, 촛불 네, 집회가 네. 있었을 때 이제 농림축산부 맞습니다. 장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재협상까지 하고 본인이 이제 물러났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박정 기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자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네네네. 장관이 그 발언이 그냥 사적 대화였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인터뷰인지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네. 뭐 인터뷰 이제부터 시작 이러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장관의 입장을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냥 사인 간에 뭐 서로 좀 뭐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좀 충분히 반성적인 숙고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도 대체로 용산 경찰서나 용산 소방서, 용산 구청선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끝나고 있다는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책임 있는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처신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걸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아주 깊이 뼈저리게 반성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소방노조가 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장관이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란 자리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 주말 특히 이제 토요일 오후 저녁 밤 엄청난 비가 또 쏟아져서 깜짝 놀랐는데 이 서울의 침수 신고가 또 많이 접수됐다. 그런데 이제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 4곳에 불과하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에 마지막 뉴스 이제 좀 경제 이슈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글로벌 3위의 가상화폐 제국 FTX라는 이제 회사인데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런데 지금 부채가 66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인판 이른바 리먼 사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박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FTX가 성명을 내서 이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에 지금 돈이 묶인 사람들이 뭐 유명인 포함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뭐 적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금액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거래가 안 된 상황 플러스 해가지고 이 돈을 아예 다 날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 원인 규명 여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뱅크런이라 그래서 은행이면 자기 자산을 다 인출하려는 러시가 또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줄 돈은 없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질 텐데 이 파장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상 각 거래소들이 서로 좀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임 작가님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는 막 가상화폐는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그 이제 뭐 공부를 뭐 저희는 이제 브리핑하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이 서로의 코인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래소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계좌에다가 자기 돈을 미리 좀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예치를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코인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직 나는 코인을 안 샀으니까 이 돈은 안전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은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 금융회사, 증권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시켜놓은 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옮겨 놓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리 좀 빼서 이제 다른 계좌에 놔두시고 코인 거래하고는 좀 분리를 시키시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청년층도 코인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걱정이 크네요.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752님께서 자, 원곡은 조용필 씨의 노래죠. 이 바람의 노래. 오늘은 소향의 노래로 신청하셔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생살이나 운명이 뭔가 순탄치 못하고 탈이 많을 때 보통 팔자가 세다 또는 기구한 신세다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구하다는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기구하다에서 기구는 험할 기자와 가파를 구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 의미는 산길이 험하답니다. 그 산은 층암절벽이 기구하여 오르기가 어렵다. 또는 이 마을은 지세가 기구하여 외부 세계와의 왕래가 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기구하다는 기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걸 또 하나 더 예로 들자면 여러분은 머쓱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흥이 꺾이거나 무안을 당해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뜻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는 아내의 핀잔이 좀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거렸다라든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이 머쓱해서 웃고 말았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머쓱하다는 키만 머쓱하게 큰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기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도 여럿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네, 화이팅해요. 시간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마음 같아서 무패로 그냥 쭉 이어가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분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테니까 부상 당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시면서 후회 없이 상위권에 올라가면 국민들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축구 선수들 힘내셔서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KBS 일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일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며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목요일에도 아침에는 다소 춥겠고 낮에는 쌀쌀하겠는데요. 그래도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대구 15도, 광주와 제주 16도, 부산 18도 등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경상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어 흐린 곳도 있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에는 낮까지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량이 줄어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떨어지겠고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세 나라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공동 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를 놓고 야권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연출된 선행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사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두고 거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럼요. 늦가을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추워지고 있는데, 자, 오늘의 첫 소식. 한 인물의 사망 소식입니다. 네네. 그런데 영화의 실존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2004년작 터미널. 터미널? 예. 공항 얘기죠. 공항 그렇습니다. 얘기. 네네. 네, 영화의 실존 인물이라고 알려진 이란 출신 남성이 77세 일기로 공항에서 숨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름은 메헤란 카리미 나세리라는 이란 출신 남성인데 네네. 실제 공항 터미널에서 18년 동안 살아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에 영감을 줬던 분이고요. 네네. 지난 12일에 이 소식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나세리 씨는 이날 낮 파리 샤를 드골 공항 2층 터미널에서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고 하는데요. 터미널에서? 네네네.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서 이제 숨지었다는 내용인데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나세리는 1988년부터 공항에서 생활을 했고요. 플라스틱 벤치에서 잠을 자고 일기 쓰고 또 지나가던 여행객들을 살펴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네. 공항 직원들과 친해진 뒤로는 직원 시설에서 뭐 샤워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친분을 쌓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기를 썼던 내용들을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한데 난민으로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사실상 파리 드골 공항에 방치됐기 때문에 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간 공항에서 살게 됐고요. 99년에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긴 했는데 이후에도 그냥 공항에 머물기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터미널이 제작이 되면서 제작사 드림웍스로부터 판권 수십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을 갖고 2006년에 공항을 나와서요. 네. 보호시설 또 호텔 등을 전전했지만 사망하기 몇 주 전에 다시 샤를 드골 공항으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난민 지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돈도 이제 갑자기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 삶을 유지했다. 이게 보통 일이 영화에서 이제 톰 행크스의 모습으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해서 미국을 갔는데 영화에서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뀐 거죠. 여권이 이제 무효화가 되면서 도착했더니 여권이 무효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한승구역에서만 생활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카트에 있는 동전들을 모아서 네네.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버티는데 네. 18년.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엄청나게 특이한 삶을 살았던 영화의 실존 인물이 사망했다. 뭐 물론 이제 그 네.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정신적으로 이 터미널 생활 자체가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럴 수 있겠죠. 90년대에 같이 있었던 공항 소속 의사가요. 네. 이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공항에서 화석화됐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니 네네. 공항에서만 갇혀 지내는 것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정신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았던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자, 한 번쯤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네. 자,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게 미국의 선거 소식인데요. 네. 뭐 공화당이 이겼느니 민주당이 이겼느니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동전 던지기로 승자를 정하는 일이 속출했다. 네. 아니 고도로 발전한 민주사회에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네. 참 민주사회에서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네. 중간선거에서 1, 2위 득표수가 똑같았던 선거구에서 예. 실제 동전 던지기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고 현지 매체 등 외신들이 보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미국 켄터키주 북부에 위치한 인구 600여 명의 소도시 버틀러에서 시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메이슨 테일러 후보가 현직인 그렉 맥엘플래시 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는 내용인데 네. 이들은 각각 55표를 얻어서 동률로 집계되자 두 후보가 네.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승자를 가리게 된 겁니다. 예. 당시 테일러 후보에게는 뒷면 그리고 맥 엘프레시 현직 시장에게는 앞면이 배정된 후에 현직 보안관이 땡 하고 동전을 던졌다고 하고요. 네. 결국엔 뒷면이 나와서 테일러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다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버틀러 시장 선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날에 열린 켄터키주 브레킨리지 카운티 제4구 치안판사 선거에서도 예. 557표로 경쟁 후보와 동점을 기록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가 역시 동전 던지기로 당선을 네. 확정졌고요. 미드 카운티의 멀드로 시의회 6번 시의원 자리에 출마했던 데보라 노엘이라는 분도 25센트 동전 덕에 당선자가 됐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지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게요. 들여다보니까요. 이 선거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운, 럿, 즉 무작위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켄터키주의 법 규정 때문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미국 외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결선 투표가 아니라 추첨 방식을 정식 절차로 못 바꾼 곳이 더러 있다고 해서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과연 동전 던지기로 승자를 가리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반응을 소개해드리면.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 나라에서 동전 던지기라니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네.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 신기하다. 놀라운 얘기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동전 던지기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난처럼 느껴져서 놀랐지만 예. 내용은 이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는 게 뭐 제비를 뽑든지 네. 동률인 경우에 예.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득표가 똑같으면 네네. 연장자가 그렇죠. 당선이라든가 이런 네. 룰이 있는데 예. 미국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패배하신 분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 무슨 승패라는 게 분명히 명확하니까요. 선거에서는 낙선이 된 경우에는 어떤 기분일까? 동전 던지기 때문에 뭐 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행운인데 낙선자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의견도 좀 반영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또 뭐 본인이 던지는 게 아니라 보안관이 던지니까. 그러니까요.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희한한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34년 만에 5 쌍둥이를 낳은 군인 부부가 아이들의 첫 생일을 앞두고 돌잔치를 했다. 야, 이건 굉장히 경사스러우면서도 북적북적하게 느껴지네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육군 17사단 김진수 대위, 서혜정 대위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네. 지난 12일에 김 대위의 본가인 경남 마산에서 5 쌍둥이의 첫 돌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18일에 이미 5 쌍둥이를 낳아서 34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돌잔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또 관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쓴 축하 손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시계를 선물해서 그런 것이고요. 국방부 장관도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미아 방지 은목걸이 그리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육군 참모총장도 꽃바구니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네.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딸 4명의 5쌍둥이 중에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예. 딸 4명은 밝을 현자를 넣어서 소현, 수현, 서현, 이현이고요. 아들은 강할 민자를 써서 재민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5쌍둥이인데요. 서대위 엄마인 서대위가요.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면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역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이게 한 부부가 34년 만에 5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국내에서 네. 87년도에 5쌍둥이가 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 무려 34년 만에 5쌍둥이의 사례가 이 30대 초반의 군인 부부로부터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야,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예.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으면 합창단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네. 노래 시키면 얼마나 예쁠까. 네. 그 아버지가 대령이었거든요. 영화에서. 예. 네네. 자, 어쨌든 참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고 예. 대단한 일이고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만 네.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이 기사를 토대로 제 주변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네네네. 많이 이제 탄문 조사를 해보니 예. 진짜 대단한 것이다. 5아이를 동시에 같이 키운다는 거는 네네. 정말 초인적인 네네네. 어떤 엄마 아빠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쌍둥이니까 네. 이거 뭐 미리 예정하고 막을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동시에 나오는데 그 예정이 없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에 말이죠. 이 다자녀가 네. 3명 이상 출생을 하면 다자녀였는데 네네. 2명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2명 이상만 되면 다자녀 가구인데 야, 그거 2배 이상 많은 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네. 또 정말 이 조국에 충성하는 부부의 아이들이니까 네.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르신들 말씀은 네. 사실 아이들의 숫자만큼 행복은 더 비례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네. 더 많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길 기대해요. 자, 요즘에 이제 계절이니만큼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주변에도 콜록콜록 하는 분들 많은데 많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요. 지금 최영일 선생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1000명당 11.2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한 주예요. 한 주 전보다 20% 늘었고요.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2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주의보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당연히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올해 독감 백신 가격 비교 정보가요. 1년 전에 취합된 정보라서 느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실제 그 홈페이지를 보고 그 정보를 토대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갔을 경우에 백신의 종류나 가격이 실제와 달라서 헛걸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싸겠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에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란을 배양해 생산하는 백신 대신에 세포 배양 방식인 스카이셀 플루를 맞기로 하고 네네. 병원을 찾았는데 네. 올해 이 백신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올해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오는 12월 14일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독감 백신은 유행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12월 전에 상당수가 맞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제 1년 지난 정보니까 정보 제공으로서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제 기억엔 올해 주의보는 일찍 내려져서 10월에 내려졌는데 그렇죠. 정보는 2달 이후에나 네. 업데이트된다. 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비용만 생각했는데 네. 종류도 마찬가지죠. 공시된 비용보다 싸면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네. 2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10,000원이면 생각보다 싼 얘기로 맞을 것 같아요. 네. 비싸면 왜 비싸지 고민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체질상 계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맞는 백신이 있고 맞는 백신이 있는데 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없다.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정보 사회입니다. 예. 정확한 정보가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코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뉴스가 쏟아집니다. 두 분이 오실 때가 되면 참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뉴스가 쏟아져요. 어제는 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열린 외교의 슈퍼 선데이였다. 이런 보도가 오늘 쏟아져요. 처음으로 3국 명의의 포괄적 공동성명도 나왔습니다. 자, 외교 무대에서 나오는 말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두 분이 오늘 해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핵심만 꼭 짚어보죠. 어제 열린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아주 쉽게 핵심 요약하면 박 의원님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미중 간 이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이라는 게 격화되고 있고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다시 과거의 냉전 질서로 양분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어느 한 편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에 일종의 이제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효과를 내면 다행일 텐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현재로서는 우려스럽고요. 그동안에 적어도 지난 정부까지는 이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일종의 이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던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질서를 우리가 그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그 외교 안보의 축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부인하지 않되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다고 악화시키거나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려면 사안별로 이슈별로 좀 신중한 접근과 또 국익 중심의 굉장히 신중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어제 그 한미일 포괄 이 선언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대목에까지 이제 우리의 역할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게 대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그거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지렛대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우려스럽다. 혹시 김 대표님 덧붙이실 얘기 있어요? 뭐 다 맞는 얘기를 네네네. 하셨고요. 그건 쉽게 요약을 하면은 미국 뒤로 일렬 종대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네네네. 미국 뒤로 일렬 종대를 했고요. 내용은 북한을 때려잡자. 이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북한 너희 좌시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쓱 끼어넣은 게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함부로 움직이면 이를테면은 그거는 좀 미국의 입장인데 우리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한미일 이 3자 회담을 하기 전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인가 본인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정확하게는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이거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미국으로 일렬 종대. 그래서 뭐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외교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말 듣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얘들을 좀 전략적으로 중립적 외교를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정부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미국 편이니까 그대로 뭐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동안은 뭐 균형 외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해설을 박 의원님이 길게 해주시니까 헤드라인을 딱 붙여버리네요. 미국 뒤로 일렬 종대. 제가 저널리스트니까 그런 건 잘합니다. 헤드라인 뽑고. 자, 일단 어제 이
세계 정상회담이 뭐 한미일은 3국 회담이고 프놈펜 성명 나온 거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기 IRA 문제라는 또 숙제가 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은 뭐 좀 한일 관계 개선하려고 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그동안 이제 쉽지 않았잖아요. 뭔가 성과 측면에서는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공통된 주제는 어쨌든 지금 북핵 위기로 초래되고 있는 안보 위협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입장을 냈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핵을 사용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서 미국이 이제 핵우산을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통보를 하는 시기였는데 그걸 동시에 통보하도록 그런 이제 강화된 정보 말하자면 교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지소미아의 부활이냐 이런 논란의 포인트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IRA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원론적인 언급을 했어요. 미국이 IRA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 경제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참고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다분히 외교적이고 원론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외가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핵심적 걸림돌이잖아요. 이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원론적 공감대를 이룬 건데 과연 정부 간의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짧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요구를 축소시켜 버리면은 이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이상의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미의 군사 동맹과 안보 동맹을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다 미국이 뒤통수만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진전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나는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국익을 위한 행동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IRA 이상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인도네시아 발리로 일단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오늘부터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자, 박 의원님, 뭘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까? 일단 미중 간의 공식 정상회담 바이든 시진핑이 처음이죠. 그동안에 회의장에서 이러저러하게 조언은 했지만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각기 또 국내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어요. 시진핑은 사면임을 했고 바이든은 중간선거 대패를 예상을 했는데 상원에서 어쨌든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숨 돌린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알래스카에선가 있었던 미중 그 고위급 대화는 정말 적나라한 설전이었어요. 그게 보통은 이제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민감한 얘기는 주고받는데 모두 발언에서부터 서로 설전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생중계로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지지층을 보고 대화를 한 거죠. 우린 이만큼 강경하다. 이만큼 원칙적이다. 저는 그런 식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물론 정상 간 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나라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헛도는 서로 각자의 입장만 얘기하는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모르죠. 또 바이든 그 시진핑 두 사람 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케미가 발휘돼서 조금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지금 미중 간의 관계나 서로가 또 서로를 겨누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어떤 그 정상회담과 그에 기초한 어떤 합의 뭐 이런 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인다. 김준일 대표님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내 정치 문제는 미중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까지 발언들이 좀 센 것도 있었어요. 자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던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화책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서로 화해 협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네네. 여기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중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또 열릴까? 네네.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 관측들이 나오긴 하고 있거든요. 이거 궁금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출국할 때는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예정된 바 없고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였는데 이게 프놈펜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났는데 메시지를 딱 보니까 자,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마치 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에서 대통령실 기류가 G20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 한중 정상회담 한번 좀 기다려달라. 그게 지금 뭐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무르익었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하고 그 민감한 남중국 해 문제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의사 표시를 해서 될까? 될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주세요. 답을. 그게 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동아시아 어떤 이런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북핵에서 미국하고의 조금 관계를 정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을 했을 텐데 딱 얘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가능성 없는데.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 줄을 서버렸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한국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중국을 대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남중국해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어색하죠. 어색하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네네네. 적어도 이번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식의 포괄적인 선언문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또 그에 앞서서 정상회의에서의 발언도 중국을 직격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보다 사실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연 한중 정상회담에 적극적인가? 만약 한중 정상회담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성사시키려고 준비하고 갔다면 저 정도 언급을 하지 않았겠죠. 전략적 고려를 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스치듯 만나는 건 몰라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데 이제 지금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한 중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별로 없었어요. G20에서 리커창 총리 만난 정도인데 그것도 뭐 약식으로 만난 거여서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북핵 문제를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안보리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관계에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일종의 이제 북핵 문제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균형자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외교적 또는 안보 측면의 손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회할 거냐?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보관이 도대체 뭐냐? 이 대목이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걱정되는 거죠. 걱정된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과 내일 이틀의 G20 정상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순방 성과를 한번 또 종합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가 순방 전에 터져가지고 오히려 시끌시끌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풀기자단 취재를 배제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이 언론계 고수시니까 자, 대통령실이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뭐 박정우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이른바 이제 전속 취재. 대통령실에서 다 영상 내용 정리해서 기자단에게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됐는데 완전 비공개였고 브리핑 질의응답 안 받았고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도 없었다. 그럼 이게 순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고 네. 저는 뭐 거의 좀 세게 얘기하면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아이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나와가지고 13분 동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나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청와대 대통령실에다가 언론사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보도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 용산일보 이런 거 네, 용산일보를 만들든 뭐 용산 TV를 만들든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혹시나 말실수하는 게 잡혀가지고 보도가 되면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로 국익이 훼손될까봐 그러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푸틴 시진핑이 하는 거니까 자유 그렇게 유엔에 가서 21번 외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좀 비정상적이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과거로 퇴행했다. 저는 전속 취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네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실에 그 전속 그 촬영하시는 네네, 뭐 사진 기사도 있고. 담당 또 전속 영상 담당은 있는데 취재라는 건 어쨌든 기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 또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듣고 그게 언론의 시각을 통해서 그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시각으로 내용을 전달해 줄 테니 그거 받아 써라. 이게 조선중앙TV 방식이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뭐 사후적으로 나오는 보도 자신들이 자료 취사 이런 거죠? 선택해서 보여주고 싶은 화면,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실수도 말실수지만 지난번 그 유엔에서 비서고 논란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네. MBC 복수다. 그 문제에 이어서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는 옆에 두지 않겠다. 그게 정치든 언론이든.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고 자유입니까? 저는 점점 더 윤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우려스러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외교 일정에 있어서 과연 이제 취재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입장을 대통령실이 보일지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내에서의 기자간담회 이런 걸 할지. 근데 지금 보면 안 할 것 같아요. 매우 제한된 형태로 대통령실이 뿌리는 사진, 뿌리는 영상 이거 받아 적거나 받아 써라.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닐 수 없고 이게 대비되는 게 취재는 이렇게 제한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홍보 사진이 열심히 홍보를 해요.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그 대목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외교 무대에서는 또 영부인 외교라고도 과거에 불렀어요. 별도의 주로 문화 행사라든가. 근데 우리 뭐 K 한류를 뭐 소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뭐 팔짱을 낀 사진, 이게 또 찬반이 뜨거워요. 친근함의 표시다. 뭐 경솔한 행동이다. 갑론을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우자 공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석을 취소하고 캄보디아 병원 방문해서 심장병 어린이 만났다가 또 개인 방문까지 했어요. 여기도 이 행보 잘했다. 개별 행동은 옳지 않다. 여론이 그냥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갑론을박이에요. 김주일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팔짱 낀 거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없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뭐 경솔했다 이렇게 뭐 비판할 관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관례는 아니에요. 관례는 아닌데 뭐 찍을 수도 있죠. 뭐 그거 친근함의 표시로 그렇게 뭐 찍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 게 이 캄보디아 그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뭐 봉사활동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영상과 사진만 뚝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비공개 행보를 하고. 비공개 행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진도 딱 2장만 줬는데 그 2장에 한 장이 이제 오드리 헵번하고 포즈가 닮았네 안 닮았네. 그 위 김건희 여사가 위 45도로 이렇게 멍하니 응시하는 뭐 요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언론이 자연스럽게 그게 풀 취재단 기자단이 이제 여럿이 있으니까 일부 기자 영상과 사진이나 취재 기자가 한두 명씩 대표로 가가지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스케치를 하고 영상도 거기에서 찍고 그중에서 스테컷이 여러 장이 있으면 그중에서 언론사가 취사 선택하는 방식이면은 이런 잡음이 안 나오죠. 그런데 딱 그 풀 메이크업 하고 이렇게 45도 위로 보면서 아이
아이 아픈 애 안고 있는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장만 보면은 뭐 다른 사진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내가 원하는 컷, 내가 원하는 구도만 너희들은 보도해.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마라는 거의 연장선상이 아까 전에 그거예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 논란을 이런 식으로 만드나? 계속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의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긴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1부속실에서 영부인 의전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을 하고 담당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본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다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바이든 대통령 팔짱 낀 사진 뭐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나죠.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악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팔도 두드리고 하는 건 있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다른 나라 정상에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영부인 세션에 빠져서 따로 이제 심장병 앓는 어린아이 집에 찾아간 것도 사실은 그 초청국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앙코르와트라는 곳을 가봤다 하더라도 또 그게 이제 외유성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상대국이 영부인들을 초청해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헤아렸다면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도 또 중요한 외교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그 대통령 배우자들과의 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를 빠져서 가긴 갔는데 사전에 뭐 언론에 동선을 알린 것도 아니고 김준일 기자 얘기했듯이 보여주고 싶은 사진만 딱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빈곤을 전시하는 거냐 지금 본인 홍보하려고 그런 아이들을 도구로 쓰는 거냐 이런 비판마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그러면 해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투명하게 제대로 좀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둬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저는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외교 성과를 가리면 안 되는데 국내 언론이나 여론에서 벌써 뭐 그게 더 큰 논란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무슨 말하고 누굴 만났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면 저는 조금 대통령실이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데 왜 같은 논란을 이렇게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독자 행보가 문제였던 것인가? 지금 좀 이제 외교 순방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비판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이제 길지 않게 남았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날이었어요. 11일 이때 이게 두 개의 속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용산경찰서의 정보계장 사망했다.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였고 그런데 또 서울시청의 안전지원과 과장도 똑같이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 자, 지금 김준일 대표님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선에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평가하기엔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강하게 반발이 나온다고 한다라면은 뭔가 이 수사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로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윗선 행안부 장관은 그러면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뭐 지금 경찰은 특수본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기다.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의 거취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거의 결과에 조금 의구심을 지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실무진들이 좀 술렁거린다. 또는 뭐 부글부글 끓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수본은 끝까지 수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경찰 소방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대응하는 반면에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한다. 박 의원님 이런 비판을 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로만 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동시에 가야 사실은 뭐 현장에서 그렇다고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는데
위의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수사만 하겠다. 그리고 이 수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보겠다. 즉 법적 책임으로만 가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지금 이 특수본의 수사처럼 주로는 현장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밖에 저게 갈 수 없다고 보고 게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기류로 보면은 책임을 묻지 않는 기류로 가고 있는 게 좀 명백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범정부 차원의 이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TF를 또 이상민 장관이 맡았다는 단장이에요, 단장. 그게 한 다음 달까지 된대요. 그러면 다음 달 지나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게다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안전점검 대책회의 할 때도 책임이라는 거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덮어놓고 정부 책임 이렇게 물으면 그걸 누가 승복하겠냐.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다. 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 없다. 이 얘기도 전 책임의 선긋기를 한 거라고 보고. 근데 이상민 장관의 그 언행을 보십시오. 지금 뭐 폼나게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 언행에서 느껴지는 바도 이분은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다. 뭐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 수습하는 거를 여론조사 여러 개 나왔는데 제가 뭐 숫자를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KBS가 조사한 거 뭐 SBS, MBC 6개월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 행안부 장관도 사퇴해야 된다.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수습하고 사퇴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KBS에 이제 이주영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습을 할 실기할 수 있다. 수습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수습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지. 만약 이상민 장관의 말이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그는 본인은 그런 정치적 도의를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는 건데 본인은 본인 입으로 폼이 안 나네. 뭐 내가 수습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폼이라는 이 표현은 좀 놀랐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아무리 뭐 문자고 인터뷰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 뭐 인터뷰인지 모르는데 그 장문의 문자를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이주영 뭐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7개월 후에 사퇴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엔 이분은 팽목항에 살면서 유가족하고 굉장히 공감 소통을 많이 해서 유가족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 했고 그때는 총리가 경질됐죠. 정홍원 총리가. 물론 후임을 못 구해서 굉장히 또 올해 총리직을 최장수 총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배웅하는 자리에서 순방 목례하는데 어깨를 두 번 툭툭 쳤단 말이에요. 왼쪽 어깨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신임이다. 아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소탈한 습관이다. 등등 의견이 많아요.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긴 하나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류로 봤을 때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고 경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론에 선 긋고 이 재난안전 체계 개선 TF에 단장으로 임명하고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의힘 기류인데 국민의힘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과 성토가 그것도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수행실장을 맡았던 초선 의원이 의총장에서 입장문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왜 장관을 못 지키느냐, 왜 대통령실 수석들을 못 지켜주느냐, 왜 퇴장당하게 만들었느냐 성토를 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동안에 일선에서 좀 물러나 있던 윤핵관들이 지금 다시 이제 뭐 그 친윤몰이를 당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중진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대요. 그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기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별다른 변화가 전 없을 걸로 보고. 근데 여론은 시시각각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러다가 이제 과거의 박순애 장관 사례처럼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전 교육부 장관 그때 가서 물러나 봐야
그거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악수가 있거든요. 된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요. 자, 언급을 하셨으니까 요 끝으로 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K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조사한 결과는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경질 범위,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까지다. 50.6%가 나왔고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까지다. 28.3%. 경찰청장까지 경질하면 된다. 15.5%. 자,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합치면은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은 78%예요. 사퇴해야 된다가.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청취 의견 보내시려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이제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자, 문평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게 우리와 다르게 뭐 이렇게 결과가 늘어져. 엄청, 또 다음 달에 나오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자, 현재 결과 어떻습니까? 지난 8일에 전국 동시 투표로 치러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는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선거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주의 경우 다음 달 결선 투표를 또다시 치러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확정된 결과를 보면은 미국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대략적으로 7석 정도 앞선 상태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상원은 100석 중에서 민주당 50석, 공화당 49석을 확보해서 사실상 상원은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어도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맞기 때문에 어차피 캐스팅보트를 쥐는데 그렇습니다. 차면 51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의석 100석 중에서 보궐 1석을 포함해서 35석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를 선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서 중간 선거라고 불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당이 불리하잖아요. 뭐 이번에는 특히나 경제에 대한 불만족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야당인 공화당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크게 이길 것이다. 뭐 우리말로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 웨이브는 없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바람.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원과 하원 모두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민주당이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20년 만에 야당이 압승하지 못한 첫 중간선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원 압승을 놓친 공화당 내부에서는 사실 공화당 내 경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이 많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후보들이 다 지금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과반이 218석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218석을 조금 넘기게 되면은 소수의 이탈표만 발생을 해도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진 게 7석 차 정도로 뭐 이제 다수당은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가지만 이 정도면 사실 법안 투표라든가 정책 결정할 때 미국은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의석수대로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공화당인데 민주당 안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인데 공화당 안을 지지하기도 하고, 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맞아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친윤, 친이계 뭐 이런 얘기하니까 친트들이 우르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원래 15일에 내가 중대 발표하겠다 그랬었는데 내일이거든요. 맞아요. 출마 선언이 예상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일단은 뭐 지금 밖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압승도 아니고 네.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출마 선언할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서 그 내부적으로는 사실 흔들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만 흔들림이 있다면 공화당 내에 공화당이 트럼프 정당화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출마 저지시켜야 돼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출마해야 돼요. 출마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탄 출마.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제 반 트럼프 세력들은 드센티스라고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트럼프 주니어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드센티스 주지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트럼프 원래 지지자였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입장을 드센티스 지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끄는 뉴스 매체들인 일간지 뉴욕 포스트 그리고 케이블 뉴스 채널이자 폭스 뉴스,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다 일제히 드센티스 주지사의 재선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하. 미국도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체가 드러내놓고 지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의 특유의 그 상대방 견제할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정말 쪼잔하게. 뭐라 했던데요? 예, 내가 드센티스 비밀 알고 있거든. 출마하기만 해. 내가 확 폭로해버릴 거야. 이러고 있죠. 출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약간 협박 같은 느낌의. 예. 자, 하지만 이제 하원을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한 걸로 확정되면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이제 의장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유력시되는 공화당의 인물이 케빈 메카시인데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메카시 의원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부에서 아니 메카시 나 찬성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하원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카시 의원도 지금 약간 고민이 많아졌어요. 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레드 웨이브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낮은 지지율 많은데 이 선전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성의 힘. 여성의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높은 투표 참여가 가장 그래요? 큰 이유인데요. 이번 선거 유권자의 52%가 여성이었고요. 과반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30대 미만 여성들의 72%가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6월에 보수적인 대법원이 여성들의 낙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맞습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공화당을 지지해왔던 여성들조차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되찾기 위해서 민주당에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20대의 투표율이 최근 3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유권자들의 63%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 낙태권 보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물가 때문에 민주당이 망할 줄 알았던 선거. 의외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렀는데 낙태 금지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카타르 바로 이제 뭐 언제예요? 다음 주 이번 주말 오는 주말이면 21일이요. 월드컵이 개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가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 착취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자,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월드컵 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자, 카타르가 2010년 말에 월드컵 개최가 확정이 됩니다. 네. 자, 그때부터 축구장 7개를 포함해서 공항과 고속도로, 호텔 등 제반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카타르라는 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이 순수 카타르 그쪽의 국민들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네요. 예. 이제 나머지 한 85%에서 90%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카타르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포함해서 뭐 300만 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300만 거거든요. 명 그래도 인구가. 그렇습니다. 자, 이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뭐 일주일에 66시간에서 77시간씩 아이고야. 일을 하고요.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도록 강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섭씨 50도가 넘는 작업 현장에서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10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만 6,750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국제인권단체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구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도 사망자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이 수도인 도하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외국인 노동자 1,200여 명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퇴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금 주변 도로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만 기다렸지 그 이면에 이런 그 끔찍한 상황을 몰랐는데 말이죠. 네. 지금 보니까 인권단체뿐 아니고 국제사회와 축구계에서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독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경기장에 걸린 보이콧 현수막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독일에서. 지난 5일 독일 전역의 축구장에서 축구 팬들이 월드컵 보이콧을 요구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도 각 축구장에서는 보이콧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데요. 축구 팬들은 카타르 월드컵의 전체 경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5,760분인데 축구대회 인프라 건설에 투입됐다 숨진 이들의 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6,750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또 지난 6일에는 유럽축구협회 10곳이 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피파가 자, 월드컵 기간만큼은 카타르 인권 문제 묻어두고 축구에만 좀 집중하자. 이런 서한을 각국에 보낸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반발 입장을 낸 건데요. 덴마크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기간에 이 모두를 위한 인권이라는 문구가 담긴 훈련복을 착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파가 이걸 불허했고요.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9개국 대표팀 주장은 경기에서 차별을 반대하는 의미의 무지개 로고인 원러브 완장을 찰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월드컵 총 상금과 같은 규모인 6,178억 원 상당의 노동자 지원 기금을 카타르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 입장은 뭐예요? 카타르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37명 뿐이고 그중에서도 업무 관련으로 사망한 사람은 3명 뿐이고 카타르 국왕은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카타르만 이런 노동 착취 인권 문제로 고통을 받느냐. 우리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큽니다. 이럴 때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거죠. 명확한 팩트가 밝혀지고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즐기는 건 즐기더라도 사람이 죽는 건 결코 안 되죠. 자, 오늘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